그날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생선구이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평화롭고 익숙하고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다. 나는 남편 정호 씨가 곧 퇴근할 거라 생각하며 방금 빨래를 마친 수건을 가지러 화장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정호 씨가 씻고 있나 아니면 면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조금 더 밀었다. 욕실 안에는 정호 씨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마주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여동생 지은이었다. 지은이는 엊그제 이혼하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온 내 동생이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정호 씨도 매형으로서 그녀를 잘 챙겨주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생각했던 매형과 처제 사이의 정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정호 씨의 손이 지은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살짝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끈적한 욕망과 감출 수 없는 비밀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손에 들고 있던 앞접시 몇 개가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다. 그 소리조차 내 안에서 터져나온 비명소리를 막아주지 못했다. 나는 민주다. 58년의 삶 동안 나는 견고한 것들을 믿으며 살아왔다. 성실한 남편, 잘 자라준 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러나 그날 저녁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내뱉는 소리 없는 대화 속에서 나는 나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늘 정갈하게 살아왔다.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다.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했고 나는 집안을 묵묵히 지켰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참 보기 좋네 라고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 집을 떠나고 남편과 나만 남았을 때도 나는 이 평온함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우리의 대화는 밥 먹었어, 문 잠갔어 같은 짧은 질문들이 전부였지만 나는 그것이 오랜 부부의 편안함이라고 생각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 늙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존중이 아니라 서로에게 벽을 쌓고 각자의 섬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나의 고독을 정원 가꾸기나 뜨개질로 채웠다. 남편은 퇴근 후 서재에 틀어박혀 신문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개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저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지은이가 찾아왔다. 그녀는 20해를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채였다. 지은이는 나보다 4살 어렸다. 이혼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우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나는 반가웠다. 이제 외로운 날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겼다 생각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나는 그녀를 최대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었다. 남편 정호 씨도 매형으로서 지은이를 살뜰히 챙겨주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난 전등을 고쳐주었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도 도와주었다. 나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역시 내 남편이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남편의 행동을 순수한 가족애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건 나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지은이의 이혼은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새로운 균열이었다. 지은이는
정호 씨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알지 못했던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 정호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그들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내가 지은이를 너무 혼자 두는 것 같아서 정호 씨에게 당신이 지은이 말벗이라도 되어줘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 부탁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의 친밀함은 점점 도를 넘어섰다. 정호 씨가 주말에 지은이의 장을 봐준다거나 밤늦게 지은이의 아파트에 들러 전구를 갈아주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매형으로서 당연한 일이야. 동생이 혼자니까 더 챙겨주는 거겠지.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러나 내 안의 의심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그들은 이미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나의 뒤에서 얼마나 깊고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 동안 나의 남편은 내 동생의 위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동생은 나의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등 뒤에서 저지른 행위는 용서라는 단어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와중에 나의 시선은 다시 욕실 안의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있는 곳은 욕실 문이 살짝 가려진 어둠 속이었기 때문이다. 정호 씨는 지은이의 턱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그의 입술이 지은이의 입술에 닿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렸다. 그리고 나의 두 눈은 그들의 죄악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뒷걸음질 쳤다. 바닥에 박살난 접시 조각들이 나의 발걸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러나 몸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돌아왔다. 끓고 있던 된장찌개가 넘쳐 흐르며 가스레인지 위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통제불능이 된 나의 삶과 같았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민주였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여동생 지은이에게도 안부를 물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거대한 빙하가 깨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매 순간 울렸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가면이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마음은 늘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우리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위선으로 가득 찬 무대였다. 나는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했다. 남편 앞에서는 다정한 아내로, 지은이 앞에서는 걱정 많은 언니로. 그러나 이 연기는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깨어날 때마다 나는 그날의 광경을 다시 떠올렸다. 정호 씨의 손이 지은이의 허리를 감싸던 그 순간, 그들의 입술이 맞닿던 그 찰나. 그 장면은 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남편을 탓했다. 나이가 들어서 바람이 난 건가? 아니, 그건 정호 씨답지 않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지은이는 왜 내 동생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지?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나는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정신없이 바빴다.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때는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면서 우리 부부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다. 거실은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어지럽혀지지 않았다. 식탁에는 2개의 숟가락만 놓였다.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야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나 등산 모임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처음에는 이 자유로움이 좋았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보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점차 고독으로 변해갔다. 나는 어느새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졌고 혼자 걷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고 있었다. 남편은 나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늘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 나는 남편의 성공적인 삶을 응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남편은 내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그저 의례적인 인사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대화는 늘 나의 삶이 아닌 남편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나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주부로서의 역할은 있었지만 한 인간 민주로서의 나는 사라지고 있었다. 내게는 열정도 꿈도 설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나 자신이 한낱 낡은 가구처럼 느껴졌다.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존재. 그러던 나의 삶에 지은이가 나타났다. 그녀의 이혼 소식은 나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은이는 아직 젊었다. 혼자가 된 언니에게 동생이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는 지은이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는 말에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와 함께라면 나의 외로운 삶이 조금은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은이의 존재는 우리 부부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평소 과묵했던 정호 씨가 지은이와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을 보며 나는 흐뭇했다. 매형,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 봤어요. 어제 동창회 나갔는데 걔가 글쎄. 지은이의 이야기는 늘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내 남편에게 내가 줄 수 없는 젊음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것이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었다. 그가 조금 더 밝아지고 웃는 날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둘만의 비밀스러운 농담이 오고 가고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속에서 더욱 깊은 고독을 느꼈다. 지은이가 남편의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남편은 지은이의 친구들 이야기까지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 그날 화장실에서 내가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비극의 한 장면이었다. 나의 삶의 공허함, 남편의 외로움, 그리고 지은이의 상처가 만나 뒤엉킨 결과였다. 나는 그날 이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 나의 평온한 삶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화장실에서의 그 순간은 단지 무너진 잔해를 확인시켜준 것뿐이었다. 나는 그날의 충격을 외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상에 매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존재는 나의 삶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날 이후 나는 화장실 문을 닫는 정호 씨의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했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나는 전화기 화면에 뜬 동생의 이름을 보며 속으로 욕을 삼켰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력감 속에서 나는 점차 미쳐가는 것만 같았다. 나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분위기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내가 모른 척하니까 더 대담해졌을 수도 있다. 어느 날 저녁 정호 씨가 지은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내가 늘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며 지은이라도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오랜만에 동생이랑 밥 먹으니 좋지 라고 말했다. 그들의 다정함이 나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아내이자 언니의 역할을 수행했다. 식탁에는 3개의 젓가락이 놓였다. 나는 억지로 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정호 씨는 지은이의 새로운 직장 생활에 대해 물었고 지은이는 활기찬 목소리로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매형 팀장님이 얼마나 웃기게요. 진짜 아저씨 개그의 정석이라니까요. 지은이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정호 씨는 그런 지은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결혼 초기에 보았던 다정한 남편의 미소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내 동생을 향한 미소였다.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나는 일부러 정호 씨, 저기 서재에 있는 서류 좀 가져다 줄래요? 라고 말하며 정호 씨를 잠시 떨어뜨려 놓으려 했다. 정호 씨가 서재로 들어간 틈을 타 나는 지은이에게 물었다. 지은아, 요즘 힘들지 않아. 언니한테 무슨 일이든 말해. 나는 지은이가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은이는 오히려 태연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내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매형한테 제일 먼저 말할 텐데 언니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매형한테 제일 먼저 말할 텐데. 그 한마디가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것을 나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다. 지은이는 나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승리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눈빛을 참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정호 씨가 서재에서 돌아온 후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는 밤늦게까지 우리 집에 머물렀다. 정호 씨는 그녀를 바래다 준다며 함께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호 씨는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나를 지독한 질투와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의 남편, 나의 동생.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나의 등 뒤에서 저지르는 배신에 나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엇을 나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따져 물어야 하는가? 나는 용기가 없었다. 나의 결혼 생활이 나의 가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이 두려웠다. 내 아이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엄마가 될 터였다.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정호 씨가 돌아온 시간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였다. 나는 일부러 자는 척을 했다.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에게서 희미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다. 지은이의 향수 냄새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다. 나의 옆에는 남편이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다. 나는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를 모른 척하는 대신 그들의 관계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나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진실의 끝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 거짓말이 내게 주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는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싶었다. 나의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정호 씨의 휴대전화에 슬쩍 손을 댔다. 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다. 그의 생일, 나의 생일, 아이들의 생일, 모두 아니었다. 나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결혼기념일을 입력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이 맞았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나와의 결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을 비밀번호로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나는 그의 메시지함을 열었다. 지은이와의 대화창은 예상했던 대로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름은 지은이가 아니라 김비서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치밀함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늘 점심은 맛있게 먹었어. 일하다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의 메시지에는 남녀 간의 설렘과 애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몸서리쳤다. 그들의 대화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다음 날 지은이가 점심을 먹으러 우리 집 근처에 왔다고 연락해 왔다. 나는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언니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 지은아, 네가 좋아하는 파스타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내가 알고 있던 순수한 동생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언니의 남편을 탐하는 욕망이 서려 있었다. 파스타를 먹으며 지은이는 정호 씨의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 매형이 나한테 그러더라. 요즘 언니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정호 씨와의 관계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지은이는 언니 매형이 언니 많이 걱정해. 매형 같은 사람 있으면 좋겠다. 나는 평생 남편한테 그런 걱정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나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정호 씨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늘 지은이랑 점심 먹고 왔어. 당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 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당황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이 내게 쏟는 모든 걱정이 다 위선이었구나. 당신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관계가 들통날까봐 걱정하는 거였구나. 나는 그때부터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정호 씨가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
나는 그의 회사가 있는 건물 앞에서 차를 몰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지은이의 아파트로 향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지은이가 친구와 만난다고 말했던 날, 나는 그녀의 뒤를 밟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정호 씨가 자주 가는 카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향해 뱉는 모든 거짓말들을 가슴속에 새겼다. 그들의 거짓말은 나를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몸부림치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과 은밀한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따져 묻지도 화를 내지도 못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묵인하고 그들의 관계를 모른 척하는 것을 택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했다. 내게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폭로했을 때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가정이라는 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내게 너무 무거웠다. 내 나이 58에 다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두려웠다. 나는 그저 낡은 배처럼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부서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다. 정호 씨와 지은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이자 언니로 행동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더욱 대담해졌다. 정호 씨는 야근이라는 핑계로 밤늦게 지은이의 아파트에 가는 일이 잦아졌고, 지은이는 주말이면 종종 우리 집에 와서 정호 씨와 영화를 보거나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그들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척했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매 순간 지옥이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고통을 느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밤마다 정호 씨 옆에 누워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나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다. 그러나 아무리 물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은이를 찾아갔다. 지은아, 언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울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지은이는 나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한테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지은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정호 씨에게도 나는 다정하게 말했다. 정호 씨, 요즘 지은이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 지은이가 당신 덕분에 많이 웃는데. 정호 씨는 나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구나. 나는 당신의 거짓말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들의 관계를 모른 척하는 대신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선택은 결국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나의 침묵은 그들의 대담함을 키웠고 나의 무기력함은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었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침묵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의 침묵은 나를 더욱 깊은 고독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갇혀버린 슬픈 바보가 되어버렸다. 나의 이 선택은 결국 파멸의 시작이었다. 나의 침묵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기회 삼아 더욱 대담해졌다. 나는 텅 빈 집에서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는 것을 지켜보며 홀로 괴로워했다. 나의 삶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배경막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지독한 연극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딸아이 은서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다. 은서는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기에 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들을 준비했다. 정호 씨와 지은이는 은서를 맞이할 생각에 들떠 보였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아빠와 이모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은서가 집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본 딸아이는 더 예뻐지고 성숙해져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정호 씨는 은서에게 우리 딸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며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었고, 지은이는 은서에게 우리 조카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말하며 애교를 부렸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연기를 보며 가슴속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내 등 뒤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은서가 알게 된다면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녁 식사 후 은서는 내게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정호 씨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 은서는 어릴 적부터 아빠의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해졌다. 나는 정호 씨에게 재빨리 눈짓을 보냈지만 정호 씨는 나의 눈빛을 읽지 못했다. 정호 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은서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그들의 관계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사진첩을 뒤적거렸다. 그리고 이내 아빠, 이 사진은 뭐야? 라고 말했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은서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정호 씨와 지은이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지은이의 아파트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랑 이모랑 왜 이런 사진을 찍었어? 은서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호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지은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은서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눈치챘다. 아빠, 이 사진 뭐야? 이모랑 아빠랑 같이 찍은 거야. 은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갑게 변했다. 정호 씨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은서야. 그게 이모가 혼자 있으니 외로워할까봐 아빠가 위로해 주려고. 은서의 눈빛은 정호 씨를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찼다. 위로해 주려고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어 아빠 내가 바보야. 은서는 정호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휴대전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순간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에 은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모,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미안해? 은서는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알고 있었어?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은서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정호 씨는 지은이를 감싸 안으며 은서야, 엄마는 몰라.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서는 그들의 행동에 더욱 분노했다. 아빠, 이제 와서 엄마를 감싸 엄마는 뭘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은서는 내게 다가와 소리쳤다. 엄마,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어? 엄마는 왜 그래? 엄마도 이모랑 똑같아. 은서의 외침은 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나는 내 딸에게서 실망과 분노의 눈빛을 보았다. 그들의 비밀이 마침내 폭로되었다. 나의 침묵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낳았다. 가족은 한순간에 파국으로 치달았다. 나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였다. 나의 삶의 모든 위선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은서의 외침은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엄마,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내 딸에게서 실망과 분노를 보았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정호 씨는 은서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은서는 아빠는 나한테 말 걸지 마 라며 그를 밀쳐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우리의 평화롭던 집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은서는 정호 씨와 지은이에게 둘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라고 소리쳤다. 정호 씨는 당황하며 은서야, 아빠가 다 설명할게 라고 말했지만 은서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은서의 단호한 말에 정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은이는 은서에게 미안해 은서야. 이모가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은서는 차갑게 돌아섰다. 이모,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줘요. 이모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결국 정호 씨는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려 집을 나갔다. 그는 내게 민주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미안하다는 말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다. 지은이 역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녀는 내게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언니한테 속죄할게라고 말하며 울었지만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나의 등 뒤에서 언니의 남편을 탐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졌다. 남편과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나의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내가 이전에 느꼈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공허하고 외로운 고요함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정호 씨의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었고 지은이의 안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더욱 깊은 절망을 느꼈다. 은서는 내게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나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나는 은서에게 네가 그렇게 화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은서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바보처럼 침묵했던 지난 세월이 은서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나는 나의 침묵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나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동생을 잃었고 나의 남편을 잃었고 무엇보다 나의 딸에게서 신뢰를 잃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침묵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되면 정호 씨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속삭임이 맴돌았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갇혀버린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극적인 현실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의 모든 것은 변했다. 정호 씨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 지은이와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나의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뜨개질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집안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하루 일과가 되었다. 나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온기가 있던 우리의 결혼 생활. 아이들이 제잘거리던 소리로 가득했던 저녁 식사 시간. 정호 씨와 함께 손을 잡고 걷던 공원길. 그 모든 추억들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조차 퇴색되어 버렸다. 행복했던 순간들마저도 그들의 배신으로 얼룩져 버린 것만 같았다. 가끔씩 은서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잘 지내? 나는 항상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한다. 은서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다. 내가 바보처럼 침묵했던 그 시간들이 은서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은서에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뿐이다. 나는 나의 침묵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의 침묵은 나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나의 침묵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었고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다.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미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난 뒤니까. 어느 늦은 오후 나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버렸다. 나는 다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의 삶은 이제 끝없는 고독 속에서 홀로 늙어가는 것만이 남았다. 그날 화장실에서 내가 보았던 광경은 나의 삶의 종말을 예고하는 종소리와 같았다. 그 소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나의 어리석음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믿음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그저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나의 삶은 그렇게 고독과 후회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다.